지금까지도 아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태영호 공사보다도 더 고위층, 최고 고위층일 겁니다. 탈북했던 사람 중.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체 사상을 실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김일성이 창시한 거로 되어 있지만 김일성은 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소위 그래도 명목이 철학사라고 그걸 썼겠습니까?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 알고 이 사람을 그런 세계의 외국에 주체사상 선전하러 내보낼 때 가장 대표자로 내보내는 안에서 연구원 원장이고 이러는데 북한은 주체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열이 높은 거죠. 그래서 김정일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당서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북했죠. 자, 탈북할 때 김정일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북한 아사 시기인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김정일을 반대하고 김일성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김정일을 반대하니까 마치 100% 전향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국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국힘으로 들어오는 게 우연한 요소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국힘의 흐름은 소위 이 주체사상을 공부하던 주체사상파 80년대 흐름 중에 주로 서울대 중심으로 있었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체사상파 중에서 두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에 다니는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김민석은 서울대의 투쟁위원회인데 이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생회장이라든지 또 어디 점거하러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쪽 좌익운동권에서 볼 때는 한 수 아래입니다. 좌익운동권의 두목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안 드러냅니다. 그것이 좌익운동권의 철칙입니다. 좌익운동권의 두목들은 지하에 있고 자기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덕에 있던 두목 수준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국힘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냐면은 이 언더에 있던 주사파의 두목에 해당되는 이런 서울대 주사파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특징이 어떠냐면은 나중에 이제 분화되어서 더 이제 현격한 특징이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령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주체사상의 굉장한 특징은 수령을 우상화하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황장엽과 같아요. 황장엽은 주체사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수령 절대화에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모순인 게, 주체사상은 전체주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수령 우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끝까지는 안 갔다고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당을 절대시하고 개별 인간이 존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해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 황장엽의 주체사상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주체사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황장엽이 진짜다. 그래서 황장엽이 탈북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류도 한 겁니다. 황장엽과. 그래서 그 교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왜 보수정당을 택했냐. 자, 제가 개인보다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 개인을 제가 무슨 비난하려거나 그 사람을 찍어내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은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강철서 심리라는 걸 쓴 김명환이라는 충북 지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동명이인이 82년도에 서울법대에 입학한 사람인데 우리 기사에 다 나오지만 잠수함 타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일성 만나보니까 주체사상 잘 모르더라 이렇게 실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당연히 모르죠. 황장일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진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체사상 내세우고 자녀는 미국 유학권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 돈 이권되는 데 가서 빼먹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우리가 민주당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린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이 방향성은 진짜 소위 옛날 말로 하면 진짜 사상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권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바꿔버리려는 거예요. 어느 사상으로? 황장엽 말했던 방향. 그럼 황장엽이 어떤 말을 했냐? 지금 이런 말인데요. 황장엽의 방향이 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냐? 자, 우리가 북한에 반대하고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 이석희 의원 같은 사람 반대하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서구 공산주의자들도 김일성 이런 거 따르는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은 왜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3대 세습 체제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되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착각을 줍니다. 막 열심히 윤미향 욕하고 이석기 욕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황장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과 중국을 하나의 부분적인 정당성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개인적이다. 중국은 너무 사회적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상이야말로 이 둘을 종합한 정말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미국에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로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가장 발달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발달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그게 반드시 대통령 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가장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모델로 해서 거기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가 보는 영 자유민주 체제가 다른 거하고 1대1로 이렇게 자기가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종합한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단계까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이제 결론적인데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자서전 같은 것을 받아들이죠. 이쪽 사상에서 볼 때는 김일성도 이승만도 조금씩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좀 충격적이죠? 우리 사실 연세 드신 우리 세대의 분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죠. 북한은 정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에까지 우리가 주권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사실 교육받은 젊은 세대는 헷갈려요. 우리 청년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법성을 가진 정부라고 배웠습니까? 그렇게 안 배웠죠? 그렇게 안 배웠죠? 그렇게 안 배우고 뒷세대는 어떻게 배웠냐면 외세가 들어와서 분단된 불행한 역사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미국이 오고 북쪽에는 소련이 와서 외세가 개입되어서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분단에 바탕한 남쪽에도 독재가 이루어지고 북쪽에도 독재가 이루어졌다. 이런 틀로 가르쳐 왔습니다. 소위 전교조 역사관이죠. 운동권 역사관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 이승만 대한민국과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면 뭔가 이렇게 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도 흠이 있고 북한도 흠이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나라도 조금 긍정할 만하지만 북한에도 다 잘못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친일 청산도 잘하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대는 거죠. 그리고 뭐 민족 주체성 같은 것도 한복 입고 그 조총련 일본에서 막 다니고 그랬죠. 주체성 같은 것도 살리고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양비 약간씩 맞고 둘 다 약간씩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봅니까? 그걸 극우로. 그러니까 왜 극우몰이가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지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중도 확장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데 이 맥락을 알고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소위 이승만, 박정희를 기린다고 리박스쿨이 뭐에 표적이 됐습니까? 극우 단체의 표적이 되죠. 이름 자체가 리박에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 건국, 포국, 우리나라 발전의 정통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 극우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식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단절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미래가 있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먹히고 중도 확장이 되고 우리가 합리적 보수가 되고 개혁적 보수가 된다고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보면 어떠냐면은 그렇게 하다가 선거가 망합니다. 그러면 선거가 망한 책임을 어디다 돌리냐면은 극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망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또 망했다고 책임을 또 그리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계속 나빠졌습니까?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뿌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소위 정통 보수 정당을 조종관을 뺏어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조종관을 뺏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이 큰 듯 보여도 나중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헌법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조종관을 장악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를 자기들 뜻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한 사람이 정계에서 떠나거나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하나의 자기들의 사상 경전을 가진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작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작용되는 데 따라 이용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장단에 춤추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소위 변형 주사파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건국 체제와는 다른 체제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렇게 되고 있는 사실 제도권이 너무나 많아요.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의 그 답답한 여러 가지 나라의 혼란의 부분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왜 그런 이 혼란이 생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본 건데요. 제가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대목인데, 이 뭐로 보입니까? 비행장 같죠, 그죠? 옛날 비행장인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성과 진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나아가는 진지가. 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6.25 때 장진호 전투
우리 청년분들도 들어보셨죠? 장진호 전. 유해군이 인천 상륙작전 후에 거침없이 북진해서 치고 올라가서 특히 동부전선 쪽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가는 지름길인 그 함흥 이런 쪽 어간에서 지름길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지름길로 치고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장진호라는 그런 그 호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원지대를 넘어가면 곧 압록강에 닿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지름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공군이 숨어 있었죠. 중공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군은 일부러 미군을 아주 완전히 도간의 등지처럼 다 죽여버리려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밤에만 행군하고 이렇게 군사작전에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비밀을 유지한다 이러면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장진호 일대 그 둘레에 자루처럼 포위망을 형성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줄 모르고 미군 인천 상륙작전의 해병 1사단과 아주 정예부대가 그리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완전히 포위 공격으로 인해 전술로 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듯이 전쟁 역사상 아주 그 덩케르크 철수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영국군의 그 철수보다 사실은 더 대규모이고 미국 그 육사나 이런 데서 전쟁사에서 위대한 퇴각 작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장진호에서의 퇴각 작전. 아주 성공적으로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포위 섬멸될 그 상황이었는데 수개 사단들 병력이 성공적으로 퇴각 작전에 성공합니다. 그 퇴각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해병 1사단 스미스 장군인데, 스미스 장군이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비행장을 닦았습니다. 이게 그 하갈우리라는, 지명이 독특하죠. 하갈우리라는 비행장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때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 같은 데죠. 고원지대 같은 데에 중간에 비행장을 하나 닦아놓고 다시 전진했던 거죠. 사실은 이 하갈우리 비행장이 없었으면 미군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군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공권이 완전히 미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공군력이 인해 전술을 압도한 것이죠. 그래서 공군력이 가서 그 중공군들 모여있는데 폭탄을 막 때려 퍼붓고, 그래서 퇴각하고 그 다음에 또 때려 퍼붓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애도 많이 다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데려다 놓으면은 후송하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병력을 데려다 놓으면 교체해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온갖 군수품들을 여기 갖다 놓으면 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갈우리 비행장이 없었으면 장진호 전투와 그 퇴각이, 성공적인 퇴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희끗희끗한 산 보이죠? 저 산이 그야말로 역사의 가장 비참한 집단 무덤이 될 뻔했다가 이 하갈우리 비행장을 통해서 위대한 그 승리의 역사로 나온 것입니다. 퇴각도 승리입니다. 퇴각을 훌륭하게 해낼 때 군사작전으로는 승리로 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승리를 이끈 핵심은 뭐다? 비행장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줍니까?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지를 닦아야 됩니다. 진지를 닦지 않고 그냥 막 방향성만 보고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민재단 빛으로 뭐를 쌓는 겁니까? 진지를. 이 하갈우리 비행장을 우리는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당시 해병 1사단과 같은 영웅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진지는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승리의 기념물로 남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날을 기억하리라는 노래도 불렀었죠. 기억하게 됩니다.